감히 사우디 왕세자에게 물벼락을? 이 광경을 본 경호원들이 총을 꺼내들며 현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사우디 얀부 사막. 한국 기술진은 붉은 적조와 싸우며 300만 명의 생명수를 만들고 있었죠. 배관이 터지려고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멈추면 다 죽어. 그냥 돌려. 모두가 미쳤다고 생각한 그 순간 터져나온 것은 폭발이 아닌 맑은 생명수였습니다. 물벼락을 맞은 빈살만 왕세자는 활짝 웃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충격적인 실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매일 아침 마시는 물 한 컵이 얼마나 무서운 기적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드릴 겁니다. 평범한 수도꼭지에서 콸콸 쏟아지는 물이 누군가에게는 피보다 귀한 생명수이자 국가의 존망을 가르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제 이름은 유태석입니다. 평생을 물과 씨름하며 살아온 엔지니어죠. 사람들은 저를 워커홀릭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노동이라고 믿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가 마주한 현실은 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에 위치한 얀부 지역. 이곳은 사우디 산업의 심장부이자 수백만 명의 목숨이 달려있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이곳에 물을 공급하던 기존의 담수화 플랜트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연쇄적으로 멈춰섰습니다. 원인은 알 수 없는 시스템 과부하. 유럽의 유수 기업들이 지어놓은 그 거대한 기계 덩어리들이 사막의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셧다운된 것입니다. 그날의 공포를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도시의 수도관이 말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압이 약해지더니 이내 쿨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붉은 녹물만 뱉어내고는 침묵했습니다. 에어컨조차 돌릴 수 없는 전력난까지 겹치면서 도시는 거대한 사우나이자 감옥으로 변해갔죠. 슈퍼마켓의 생수 코너는 폭동에 가까운 사재기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검은 아바야를 입은 여인들이 빈 물통을 들고 급수차 뒤를 쫓으며 절규하는 모습이 뉴스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협받는 인간의 원초적인 공포 그 자체였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이아드의 왕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우디의 실질적인 통치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그는 격노했습니다. 자신의 야심작인 비전 2030 프로젝트가 고작 물 때문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그는 즉시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 자리에 불려간 유럽 컨소시엄의 책임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하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전하, 이것은 천재지변입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과 이상고온 현상을 기계가 버틸 수는 없습니다. 그때 빈살만 왕세자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며 물잔을 던졌다는 일화는 현지 외교가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핑계를 원한 게 아니라 해결책을 원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국민들의 목을 축여줄 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왕세자의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대체 기업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패한 현장, 그것도 최악의 기후 조건 속에 제 팔로 들어오겠다는 미친 기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한국이라는 이름을 꺼낸 것은요. 과거 리비아 대수로 공사에서 보여준 불굴의 의지, 그리고 최근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여준 해수담수와 기술의 혁신적인 성과들. 왕세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한마디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들을 데려와. 당장. 제가 본사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은 건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결에 받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본부장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규 소장. 짐 싸게. 사우디로 가야겠어. 사우디요? 지금 얀부 쪽 상황이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거길 들어가라는 겁니까? 왕실에서 직접 지명했네. 자네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해. 조건은 하나야. 죽은 플랜트를 살려내거나 아니면 그 옆에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새로운 심장을 달거나. 미친 짓이었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기업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친 지옥으로 들어가라니요. 하지만 엔지니어의 본능일까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곳에 길을 내는 것. 그것이 우리 한국 건설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저는 아내의 걱정 어린 눈빛을 뒤로하고 다음날 바로 리야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리야드 공항에 내리자마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마치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입안 가득 들이마시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중 나온 사우디 수자원 공사의 직원 파이잘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으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스터 류, 당신도 참 운이 없군요. 하필이면 붉은 모래 폭풍이 불어오는 시기에 오다니.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현장으로 이동하는 차창 밖은 온통 붉은색이었습니다. 하늘도 땅도 구분할 수 없는 거대한 모래벽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현지인들은 이것을 하부부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악마의 숨결이죠. 차가 휘청거릴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불어닥쳤고 시야는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얀부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멈춰버린 거대한 파이프라인들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고 모래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현지 노동자들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구원자가 아니라 또 다른 희생양으로 보는 듯했습니다. 저는 짐을 풀기도 전에 중앙 제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경쟁사였던 프랑스 엔지니어 아르투르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왔나? 행운을 비네. 하지만 미리 말해두지. 이곳의 바다는 저주받았어. 염분 농도가 상상을 초월해. 너희들의 그 얇은 필터로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 거야. 그건 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제가 덤덤하게 대꾸하자.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못한 걸 너희가 한다고? 오만하군. 일주일 뒤에 울면서 집에 가게 될 거야. 그가 떠난 제어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메인 패널 앞에 섰습니다. 붉은색 경고등이 전멸하는 계기판. 수치는 최악이었습니다. 취수 펌프 압력 제로, 담수 생산량 제로. 이 거대한 설비를 다시 돌리려면 심장 이식 수술에 버금가는 대공사가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단 18달 안에 말이죠. 통상 3년이 걸리는 공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거대한 리무진 행렬이 모래 폭풍을 뚫고 현장 사무소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리는 인물. 터번을 두르고 선글라스를 낀 남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였습니다. 예고도 없는 방문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가 저벅저벅 사무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의 살벌한 눈빛 사이로 왕세자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권력자의 오만함이 아니라 절박한 지도자의 간절함이었습니다. 당신이 류태석인가? 그렇습니다. 전하. 내 나라 국민들이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소.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지?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에게 확신을 주어야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계산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미친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18달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순간 파이잘 감독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왕세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건 약속이 아니라 목숨을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왕세자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아. 만약 해낸다면 당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지. 하지만 실패한다면 그는 뒷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떠나고 난 뒤 저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에는 붉은 모래 폭풍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앞날을 예고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의 산란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쪽 취수구 근처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게 뭐지? 쌍안경을 들어 바다를 확인한 순간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적조, 사상 최악의 적조가 이 메마른 땅의 유일한 수원인 홍해를 덮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막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시작부터 자연은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 살아남는 건 고사하고 당장 내일 아침 마실 물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굵은 바다와 붉은 하늘 사이에서 저는 거대한 벽 앞에 선 개미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리던 그 순간, 붉게 물든 바다를 보며 제가 느낀 공포의 실체를 설명하려면 시계를 정확히 72시간 전으로 돌려야 합니다. 3일 전, 리야드 왕궁 별관 회의실. 바깥의 50도 폭염과는 딴판으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제 앞에는 두께가 5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계약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사 도급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운명이 걸린 신체 포기각서나 다름없었죠. 본사에서 급파된 김 변호사가 제 귓가에 핏대를 세우며 속삭였습니다. 소장님, 제정신입니까? 공사 기간 18달이라니요. 통상적인 기간의 절반도 안 됩니다. 게다가 납기 지연 시 지체 상금이 계약 금액의 0.5%입니다. 국제 관례의 5배예요. 열흘만 늦어도
1년치 영업이익을 사막에 묻어야 합니다. 김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사우디 측은 기존 유럽 업체들에게 당한 배신감 때문인지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가오카리만치 무겁게 물었습니다. 잠시 머리를 식힐 겸 회의실 밖 복도로 나왔습니다. 자판기에서 뽑은 쓴 커피를 들이키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스터 류, 아직 도장을 안 찍었나 보군. 아르투르였습니다. 프랑스 엔지니어링 회사의 수석 엔지니어이자 이번 프로젝트 입찰에서 우리와 끝까지 경쟁했던 라이벌. 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에스프레소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장을 떠나기 전 리야드에 들러 인수인계 서류를 정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18달. 류. 우린 엔지니어잖아.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콘크리트 양생. 기간만 6달이야. 자재 수급, 설치, 시운전. 신이 와도 18달 밑으로는 못 줄여. 그의 말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아르투르, 당신네 프랑스 요리는 훌륭하지. 레시피대로 정확하게 시간을 들여서 만드니까. 하지만 우리는 달라. 레시피를 바꾸거든. 뭐가 다르다는 거지. 당신들은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붓고 건물을 올리지. 하지만 우리는 한국에서 이미 다 만들어서 가져와. 모듈러 공법. 플랜트를 내고 블록처럼 쪼개서 배에 싣고 와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한다. 콘크리트 양생 따위는 필요 없어. 아르투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쳤군. 그 거대한 덩어리들을 배로 실어 나르겠다고. 단 1mm의 오차만 생겨도 파이프는 연결되지 않아. 그 1mm를 잡는 게 우리 기술이야. 저는 그를 뒤로하고 다시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여전히 사색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소장님, 본사 임원회의에서도 반대가 심합니다. 김 변호사, 펜 줘봐요. 저는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18달.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면 된다. 사각, 사각. 정적 속에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서명을 마친 제가 계약서를 밀어내자 사우디 대표 파하드 장관이 묵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라의 가호가 있기를, 미스터 류. 과정의 고통은 당신들의 몫이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자마자 저는 한국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했다. 지금 당장 설계도면 수정해. 현장 타설 방식 전부 폐기하고 전면 모듈러 방식으로 간다. 창원 공장에 비상 걸어. 그렇게 저는 전쟁을 선포하고 얀부로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것이 바로 저 붉은 바다, 적조였습니다. 다시 현재, 얀부 현장 사무소 옥상. 저는 망원경을 꽉 쥐었습니다. 3일 전, 아르투르에게 큰 소리쳤던 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듈러 공법으로 시간을 단축한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은 깨끗한 바닷물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원료인 바닷물 자체가 썩어버렸다면 아무리 최첨단 설비를 가져다 놓아도 무용지물입니다. 옆에 서 있던 파이잘 감독관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스터 류, 계약서 7조 2항 기억하십니까?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기 지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때 무전기가 지직거리며 다급한 목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소장님, 1번 취스탑입니다. 적조 두께가 3m가 넘습니다. 스크린이 완전히 막혔어요. 잠수부들이 들어가려 하는데 시야가 제로입니다. 무리하지 마. 인명사고 나면 끝장이야. 일단 철수해.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들어가면 사람이 위험하고 물러서면 설비가 죽습니다. 그때 현장 사무소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프차 한 대가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리는 사람을 본 순간 제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아르투르였습니다. 리야드에서 인수인계를 끝내고 귀국하던 중 적조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옥상으로 올라와 붉게 썩어가는 바다를 가리키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내가 말했지, 유. 이곳의 바다는 저주받았다고. 자, 이제 너희들의 그 잘난 코리안 스피드로 저 붉은 재앙을 어떻게 이길 셈이지. 그의 조롱보다 더 무서운 건 제 머릿속에 당장 떠오르는 해결책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8달의 카운트다운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출발선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한 채 거대한 붉은 벽에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토지기술사 박 차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집안 탐사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는데 3번 섹터 아래가 사브카입니다. 소금 사막이요. 유럽 애들이 대충 조사하고 안반이라고 속인 겁니다. 사브카. 겉보기엔 단단한 땅 같지만 속은 소금기와 수분을 머금은 진흙탕. 사막의 늪이라고 불리는 최악의 집안이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모듈을 올릴 수 없습니다. 수천 톤짜리 설비가 올라가는 순간 그대로 땅속으로 꺼질 겁니다. 하늘에는 살인적인 태양, 바다에는 썩은 적조.
그리고 땅 밑에는 늪지대. 사우디의 하늘과 바다와 땅이 합심해서 우리를 몰아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파이잘 감독관. 미스터 류. 왕세자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주일 뒤에 현장 시찰단이 내려온답니다. 그때까지 기초 공사가 안 되어 있으면 계약 파기도 고려하겠답니다. 일주일. 사브카 층을 해결하고 콘크리트를 붓고 양생까지 끝내기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하늘. 저 어둠 속에서 아르투르의 비웃음 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신이 와도 안 돼. 정말 신이 와도 안 되는 걸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차장, 설계도면 가져와. 그리고 토목팀 전원 집합시켜. 소장님, 뭘 하시려고요? 땅이 무르다면 굳게 만들어야지. 마이크로 파일 공법. 땅속 깊은 곳의 안반까지 강철 다리를 내려서라도 설비를 띄운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찰단은 일주일 뒤에 온다고 했는데 저 헬기는 누구란 말입니까?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이 지옥 같은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헬기의 로터 소리가 멀어지자 현장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다행히 그 헬기는 시찰단이 아니었습니다. 열사병으로 쓰러진 이 반장을 긴급 후송하기 위해 날아온 응급 헬기였죠.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용접 다 못 끝냈는데 라며 헛소리를 하던 이 반장의 모습이 눈에 밟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미친 짓을 감행했습니다. 물렁거리는 사브카, 집안 위에 수천 개의 강철 기둥을 박아넣는 마이크로 파일 공법. 3일 밤낮으로 굉음이 울려 퍼졌고 결국 우리는 얀부의 썩은 땅 위에 기어이 콘크리트 바닥을 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신은 우리에게 안도의 한숨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소장님, 취수 펌프 3호기 진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기계팀장 최 부장의 다급한 무전에 저는 중앙 제어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취수 배관의 압력 게이지가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가 오바인데 바늘은 위험 수치인 레드존을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안 들어옵니다. 아니, 들어오긴 하는데 젤리 같습니다. 제어실 창문을 통해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일 전 붉은 띄었던 적조는 이제 거대한 핏빛 융단이 되어 바다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당장 펌프 꺼. 이러다 임펠러 다 깨져. 쾅하는 굉음과 함께 제어실 바닥이 울렸습니다. 3호기 펌프실 쪽에서 하얀 수증기가 치솟았습니다. 우리는 방독면을 쓰고 펌프실로 달려갔습니다. 배관 연결 부위에서 시뻘건 액체가 피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배관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쪽은 끈적끈적한 붉은 점액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코클로디니움입니다. 적조 생물 중에서도 악질 중의 악질이죠. 뒤에서 아르투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휴대용 현미경 모니터를 들이밀었습니다. 이 녀석들은 죽으면서 엄청난 양의 점액질을 뿜어내. 너희들의 아로 멤브레인 필터가 이 점액질 앞에서는 그냥 비닐봉지가 되는 거야. 인정해, 유. 너희 기술은 깨끗한 태평양 바닷물에서나 통하는 거야. 그날 오후 리야드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에너지 장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얀부 시내의 저수조 잔량이 3일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8시간 안에 취수 펌프가 정상 가동되지 않으면 한국 기업을 배제하고 다시 유럽 컨소시엄을 불러들이겠습니다. 통신이 끊기고 검은 화면만이 남았습니다. 48시간. 이틀 안에 자연이 만든 생화학 무기를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장에 나갔습니다. 취수구 앞바다에는 죽은 물고기들이 하얀 배를 드러내고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파이잘 감독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스터 류.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죠. 사막의 바다는 변덕쟁이라고. 달래주지 않으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힘으로만 밀어붙인 게 아닐까요? 힘으로 밀어붙인다. 우리는 더 강력한 펌프, 더 촘촘한 필터, 더 많은 약품으로 적조와 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형태도 없는 점액질. 강하게 때릴수록 더 단단하게 뭉치는 녀석들. 그렇다면 반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닐까? 때리는 게 아니라 띄워버린다면. 최 부장 어디 있어? 저는 사무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DAF 설비도면 가져와. 그리고 한국 본사 R&D 센터 연결해. 소장님, DAF는 이미 실패했잖습니까? 기포가 너무 작아서 적조 덩어리를 못 들어 올려요. 그래, 기포가 작아서 문제였지. 그럼 기포를 바꾸면 되잖아. 미세 기포에 특수 전하를 입히는 거야. 적조 덩어리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우리는 플러스 전하를 띤 기포를 쏘아보내는 거지.
자석처럼 달라붙게 최 부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걸 하려면 노즐을 전부 다시 깎아야 합니다. 수천 개를요. 여기엔 그런 장비도 부품도 없습니다. 없으면 만들어야지. 지금부터 48시간 동안 잠잘 생각하지 마.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50도의 열기 속에서 정밀 용접을 해야 하는 극한의 난이도. 작업 시작 10시간째. 핵심 부품인 노즐을 개조하던 중 용접기 과열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김 반장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김 반장님, 정신 차리세요. 그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38시간 남았습니다. 핵심 기술자는 쓰러졌고 설비는 폭발 직전입니다. 저는 쓰러진 김 반장을 업고 의무실로 뛰었습니다. 그때 반장님이 제 옷자락을 꽉 잡았습니다. 소장님, 제 공구함 밑바닥을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반장님이 가리킨 곳은 낡은 공구함의 이중 바닥이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걸레들 사이로 신문지에 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시중에서 파는 물건이 아닌 선반으로 직접 깎아 만든 수제 지그가 있었습니다. 노즐의 각도를 0.1도 단위로 조절할 수 있는 정밀 가이드. 그리고 고열에서도 녹지 않는 특수압금 용접 팁. 사우디 날씨가 지랄 같아서 일반 팁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 한국에서 몰래 깎아왔습니다. 30년 현장 밥을 먹은 장인의 직감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반장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지그 헛되지 않게 쓰겠습니다. 의무실을 뛰쳐나온 저는 반장님의 지그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다들 일어나. 반장님이 다리를 내주고 이걸 남겼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반장님 다리는 개죽음이 되는 거야. 제 고함에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궁지에 몰렸을 때 튀어나오는 그 도끼 어린 눈빛. 지금부터 작전명 도깨비다. 해 뜨기 전까지 3,000개의 노즐 전부 개조한다. 그때부터 얀부의 밤은 불꽃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반장님의 지그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개당 10분이 걸릴 작업을 2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화상회의 화면 속에 한국 연구원들도 밤을 새우며 실시간으로 최적의 주파수를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두뇌와 사막 한복판의 손발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 약속한 48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3,000개의 노즐 교체가 완료되었고 전극 장치도 설치가 끝났습니다. 전원 투입 준비. 카운트다운. 5, 4, 3, 2, 1. 투입. 쾅. 발전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압 게이지가 유동쳤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시뻘건 적조가 섞인 물이 탱크 안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실패인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화면 하단에서 우유처럼 하얀 거품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기를 띤 특수 기포. 하얀 기포들이 붉은 적조 덩어리들을 향해 자석처럼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점액질 덩어리들을 안고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붉은 구름이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탱크 아래쪽에는 거짓말처럼 투명한 물이 차오르고 위쪽에는 붉은 찌꺼기들이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됩니다. 적조가 뜹니다. 최 부장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파이잘 감독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알라시어. 붉은 바다가 갈라지고 있어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38시간의 사투 끝에 얻은 값진 승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최 부장, 당장 펌프 가동해. 정수된 물을 RO 필터로 보내. 이제 진짜 담수를 만들 차례야.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지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 붉은색은 공포가 아니라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수십 대의 검은색 SUV 차량들, 그리고 그 위를 호위하듯 날고 있는 무장헬기들. 차량의 보닛 위에는 사우디 왕실의 문양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왕세자입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오고 있습니다. 파이잘 감독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예정된 일정은 다음 주였는데 왜 지금? 성공하긴 했지만 지금 우리 설비는 임시방편으로 개조한 상태였습니다. 전선은 어지럽게 널려있고 용접 부위는 아직 식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안정화 테스트조차 거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 권력자가 지금 들이닥치고 있는 겁니다. 최 부장, 정리해. 아니, 정리할 시간 없어. 그냥 돌려. 절대 멈추면 안 돼. 헬기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성공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우리는 더 거대한 태풍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현장 사무소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지 않은 채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미스터 류, 이게 뭐지? 저 흉물스러운 전선들과 덕지덕지 붙은 용접 자국은. 그의 옆에 있던 아르투르가 끼어들었습니다. 전하, 한국팀은 검증되지 않은 불법 개조를 감행했습니다. 저건 국제표준 규격 인증도 받지 않은 야매 설비입니다. 당장 저 자를 체포해야 합니다. 왕세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불법 개조라. 사실인가, 미스터 류? 전하, 이것은 불법 개조가 아니라 현장 최적화입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왕세자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나는 결과를 원한다고 했소.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뿐이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전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하께서는 얀부 시민들이 당장 내일 마실 물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6달 뒤에나 나올 안전한 서류상의 물을 원하십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경호원들이 저를 제지하려 움직였지만 왕세자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계속해봐. 저희가 만든 이 설비 맞습니다. 못생겼습니다. 하지만 전하, 지금 이 순간 얀부의 바다에서 저 지독한 적조를 걸러내고 있는 건 전 세계에서 오직 이 기계뿐입니다. 프랑스 팀의 설비는 이 적조 앞에서 1시간도 못 버티고 셧다운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건 인정하는군. 네.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저희의 일입니다. 24시간만 더 주십시오. 이 물을 전하께서 직접 드실 수 있는 완벽한 식수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왕세자는 한참 동안 저를 응시했습니다. 좋아. 24시간이다. 내일 아침 이 자리에서 그 물을 마셔보지. 만약 물맛이 조금이라도 비리거나 짜다면 당신은 사우디 땅을 살아서 나가지 못할 거야.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소를 나갔습니다. 24시간. 이제 겨우 전처리가 끝났을 뿐인데 역삼투압 고압 펌프까지 완벽하게 돌려야 했습니다. 60기압의 압력을 만들어내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천장의 전력 사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새벽 2시 최악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펑! 둔탁한 폭발음과 함께 현장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변압기입니다. 2호기 변압기가 터졌습니다. 코일이 다 타버렸어요. 예비 부품도 없습니다. 끝이었습니다. 24시간은커녕 당장 1분 뒤도 기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파이잘 감독관이 다가왔습니다. 미스터 류, 방법이 하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5km 떨어진 곳에 폐쇄된 정유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 변압기가 남아있을 겁니다. 문제는 군사 통제구역이라는 것입니다. 뚫고 들어가면 되지. 파이잘, 길 안내해. 우리는 트럭에 나눠 타고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정유 공장 입구에서 무장한 경비병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우리는 왕세자의 명령을 수행 중이다. 지금 당장 저 안에 변압기를 가져가지 않으면 내일 아침 왕세자께서 너희들의 목을 칠 것이다. 제 거짓말 반, 협박 반의 외침에 경비병들이 동요했습니다. 잠시 후 육중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50톤짜리 변압기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트레일러에 싣고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결해. 빨리. 직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전원 투입합니다. 웅장한 진동과 함께 변압기가 살아났습니다. 멈춰있던 고압 펌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압력 올라갑니다. 60바. 정상 압력 도달. RO 필터 통과합니다. 생산수 유량계 움직입니다.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펌프에서 미세하게 끼기깃거리는 금속성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급하게 가동하느라 정밀 정렬을 못했습니다. 축이 틀어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계속 돌리면 3시간 안에 폭발합니다. 왕세자가 오기로 한 시간은 아침 8시. 지금은 5시. 딱 3시간. 멈추지 마. 그냥 돌려. 터지면 그때 가서 생각해. 7시 30분. 저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시에 펌프의 비명소리는 굉음으로 변의 귀를 찢었습니다. 제어실의 경고등이 붉게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고. 진동 수치 임계점 초과. 긴급 정지 요망. 그 순간 펌프실에서 쾅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방독면을 쓰고 펌프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1호기 케이싱 옆구리에서 가느다란 물줄기가 슉슉 소리를 내며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60기압의 물줄기는 쇠도 자르는 칼날과 같습니다. 방법이 없을까? 이 압력을 견디면서 저 틈을 메울 방법이. 제 눈에 바닥에 굴러다니는 납 조각들이 들어왔습니다. 납은 무르기 때문에 틈새로 파고들 수 있습니다. 옛날 배관공들이 쓰던 원시적인 방식.
저는 뜨거운 펌프 위에 올라탔습니다.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가 제 허벅지를 스쳤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이야. 저는 앞 조각을 균열 부위에 대고 망치로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바닥이 까지고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씩씩거리던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나비 틈새를 채우면서 물줄기가 가늘어졌습니다. 소장님, 압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때 철문이 열리고 빈살만 왕세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물에 흠뻑 젖고 손에서 피가 흐르고 얼굴이 그을음 투성이가 된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서 위태롭게 돌아가고 있는 펌프를. 이게 당신이 말한 결과인가? 네, 전하. 이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피를 흘리고 있군. 기계도 당신도. 그는 손을 뻗어 펌프의 진동을 느꼈습니다. 규칙적인 우웅거림, 심장박동 같은 그 소리를. 살아있군. 물은 어디서 나오지? 저쪽 채수 밸브입니다. 왕세자는 직접 밸브를 돌렸습니다. 촤아. 맑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투명한 유리잔에 물을 가득 채우고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왕세자가 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꿀꺽. 한 모금, 두 모금. 그는 잔을 다 비웠습니다. 짜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피 맛은 안 나는군. 그는 빈 잔을 내려놓으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미스터 류. 얀부의 바다는 짜지만 당신들이 만든 물은 달다. 아주 달아. 그리고 왕세자는 뒤에 서 있던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새 펌프가 필요해. 내 전용기를 보내. 지금 당장 한국으로. 부산이든 창원이든 가서 펌프를 싣고 와. 24시간 안으로. 전하, 전용기는 국민들이 목말라 하고 있어. 내 비행기가 중요한가? 당장 띄워. 그 다음 날 밤, 얀부공항에 사우디 왕실 문양이 새겨진 보잉 747기가 착륙했습니다. 화물칸에서 내려진 건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에서 갓 생산된 고압 펌프였습니다. 우리는 밤을 새워 펌프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통수식, 전 세계의 기자들이 몰려왔고 사우디 국영방송은 생중계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통수 버튼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펌프 교체 작업 도중 발견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새 펌프와 기존 배관의 연결 부위 플랜지 규격이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사회자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10, 9, 8. 누를 것인가, 말 것인가. 3, 2, 1. 저는 눈을 감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늘로 치솟은 맨홀 뚜껑이 쇳덩어리 특유의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단상 옆 아스팔트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맨홀 구멍에서는 하얀 물기둥이 용암처럼 분출되었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까지 치솟은 물줄기는 마치 거대한 분수처럼 사방으로 흩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테러다. 엎드려.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빈살만 왕세자를 덮쳤습니다. 단상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카메라를 챙겨 도망치기 바빴고 귀빈들은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 밑으로 숨었습니다. 아르투르의 외침이 귀를 때렸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터진다고 했잖아. 이건 실패야. 대재앙이라고. 그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마치 자신의 예언이 적중한 것에 희열을 느끼는 듯 소리쳤습니다.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끝난 건가? 정말 배관이 터진 건가?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압 배관이 파열되면 뜨거운 증기나 흙탕물이 튀어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 사람을 다치게 하죠.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비였습니다. 차갑고 맑은 비. 저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대한 물기둥이 만들어낸 물 한 개가 제 얼굴을 적셨습니다. 짠맛이 아니었습니다. 비릿한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깨끗한 담수였습니다. 순간 엔지니어로서의 직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이건 배관 파열이 아니었습니다. 에어 포켓. 에어 포켓이야. 새로 교체한 펌프의 압력이 너무 강력했던 겁니다. 배관 속에 남아있던 공기가 미처 빠져나가기도 전에 엄청난 양의 물이 밀려들자 갈 곳 잃은 공기가 가장 약한 부위인 에어 벤트, 즉 공기 배출 밸브를 강제로 밀어 올린 것이었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펌프의 성능이 괴물처럼 좋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멈춰. 펌프 꺼. 당장 꺼. 경호대장이 무전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펌프를 끄면 급격한 압력 변화로 인해 워터 해머링 현상이 발생해 진짜로 배관이 다 터져버릴 수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끄면 안 됩니다.
저는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총구를 저에게 겨눴습니다. 물러서. 움직이면 쏜다. 쏘든 말든 상관없어. 지금 끄면 다 죽는다고. 저는 총구를 무시하고 맨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물기둥의 압력은 살인적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태풍 속에 들어온 듯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이 물줄기를 잡으려면 보조 밸브를 잠가야 했습니다. 맨홀 바로 옆 땅속에 묻혀있는 수동휘를 돌려야 했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물벼락을 맞으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물살이 제 몸을 밀어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뜰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 어디쯤인데? 제발. 손끝에 차가운 쇠붙이가 걸렸습니다. 밸브 휠이었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휠을 잡고 돌렸습니다. 수압 때문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부장. 와서 거들어. 빨리. 제 고함에 멍하니 서 있던 최 부장과 파이잘 감독관이 정신을 차리고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돌려. 이야. 성인 남자 3명이 매달려 저 먹던 힘까지 짜냈습니다. 핏줄이 터질 듯이 팽팽해졌습니다. 끼익. 녹슨 밸브가 비명을 지르며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하늘을 찌르듯이 솟구치던 물기둥이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됐어. 마지막 한 바퀴를 돌리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밸브가 잠겼습니다. 거칠게 포효하던 물줄기가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싸! 허공에 머물던 물방울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리고 현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오직 거친 숨소리와 바닥에 물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되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살았다. 막았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단상 위가 보였습니다. 경호원들의 인간 방패가 풀리고 그 안에서 빈살만 왕세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하얀 전통 의상. 토부는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머리에 쓴 슈마그는 벗겨져 어깨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천하의 사우디 왕세자가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물벼락을 맞은 꼴이 된 겁니다. 경호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왕실 모독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르투르가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전하, 괜찮으십니까? 저 미치광이 한국인들이 결국 이를 저질렀습니다. 이건 명백한 테러입니다. 안전장치도 없이 펌프를 돌리다니. 당장 저 자를 체포해야 합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눈에는 저를 파멸시켰다는 희열이 가득했습니다. 왕세자는 아무 말 없이 젖은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인지 황당함인지 그저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수갑을 채우려는 기세였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제 책임이었으니까요. 잠깐! 왕세자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멈칫했습니다. 왕세자는 천천히 단상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젖은 신발이 질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키가 큰 그의 그림자가 저를 덮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미스터 류. 네. 전하. 방금 그 물기둥. 설명해.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아니 빗물 섞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배관 파열이 아닙니다. 펌프 압력이 예상보다 너무 강해서 에어 벤트가 열린 겁니다. 일종의 안전장치가 작동한 겁니다. 안전장치라. 내 옷을 다 적시는 게 안전장치인가? 송구합니다. 하지만 전하, 방금 쏟아진 그 물을 보셨습니까? 물. 네. 뜨거운 증기도 녹물도 아니었습니다. 맑고 차가운 담수였습니다. 그것은 그때였습니다. 현장 사무소 옥상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에서 웅장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파이잘 감독관의 무전기가 미친 듯이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얀부 시청입니다. 시장님이 전화를. 파이잘은 너무 흥분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여기는 얀부 시청 상황실입니다. 보고합니다. 현재 시내 전역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압이 엄청납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알라우 아크바르.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함성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소리가 현장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아르투르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그 고물 펌프로, 그 엉터리 배관으로. 저는 왕세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들리십니까? 전하. 저게 저희가 만든 결과입니다. 전하의 옷은 젖었지만 얀부 시민들의 목은 축여졌습니다. 왕세자는 잠시 눈을 감고 무전기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속눈썹에 맺혀있던 물방울이 톡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는 젖은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손에 묻은 물기를 혀끝으로 맛보았습니다. 짜지 않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군. 왕세자의 입가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권력자의 냉소적인 미소가 아니라 갈증을 해소한 한 인간의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하하하. 그가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물벼락 맞은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호원들도, 귀빈들도, 심지어 기자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왕세자는 젖은 옷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저에게 성큼 다가와 와락 저를 껴안았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엄격한 예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슈크란, 미스터 류. 당신이 해냈어. 당신의 그 미친 고집이 사막을 이겼어. 그의 뜨거운 체온이 젖은 옷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난 12달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왕세자는 저를 놓아주고는 멍하니 서 있는 아르투르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르투르. 네, 전하. 당신은 틀렸어. 그리고 한국은 옳았어. 짐 싸서 떠나시오. 내 나라에 안 된다고 말하는 엔지니어는 필요 없소. 아르투르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왕세자는 다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스터 류. 내 약속하지. 당신들이 흘린 땀방울, 그리고 오늘 나에게 퍼부은 이 물벼락까지 전부 다 보상하겠소. 네옴시티의 문은 오늘부로 당신들에게 활짝 열렸소. 현장의 모든 한국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뒹굴며 오열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사막의 모래 속에 파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쓰러지는 제 눈에 마지막으로 보인 건 하늘에 걸린 커다란 무지개였습니다. 물기둥이 만들어낸 사막 위의 기적 같은 무지개. 소장님. 누군가의 외침을 들으며 저는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얀부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현실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서늘한 공기였습니다. 50도의 열기도, 귀를 찢을 듯한 펌프의 굉음도, 코를 찌르던 비릿한 적조 냄새도 없었습니다. 하얀 천장과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전도 모니터의 전자음 소리뿐. 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옆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 부장이었습니다. 며칠을 못 씻어 꾀죄죄한 몰골이었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펌프는 갈라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쓰러지기 직전 하늘로 치솟던 그 물기둥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주 콸콸 쏟아지고 있습니다. 얀부 시내 전체가 물바다입니다. 아니, 축제의 바다입니다. 최 부장이 전동 커튼 버튼을 눌렀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얀부 시내의 전경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멈칫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회색 빛깔이었던 도시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힘차게 돌아가며 가로수에 물을 뿌리고 있었고 광장에 분수대는 하얀 물줄기를 하늘 높이 쏘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는 차들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쏟아지는 물을 온몸으로 맞으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검은 아바야를 입은 여인들도, 흰 토브를 입은 남자들도, 아이들도 모두 하나가 되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급수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공포에서 해방된 자들이 바치는 거대한 재해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잔 거지. 꼬박 이틀을 주무셨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특별히 왕실 전용 병원으로 모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리야드입니다. 리야드. 현장은 누가 지키고 있어? 김 변호사님이랑 박 차장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잘 감독관이 텐트 치고 펌프실 앞에서 자고 있답니다. 누가 펌프 훔쳐갈까봐 화장실도 안 간답니다.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깐깐하던 파이잘이 펌프 경비원이 되다니. 저는 링거 바늘을 뽑으려 했습니다. 퇴원해야겠어. 내 눈으로 봐야겠어. 그 물이 진짜인지. 소장님,
의사가 절대 안정이라고. 내 병은 내가 알아. 현장에 가면 나 차 대기시켜.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아는 최 부장은 한숨을 쉬며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퇴원 수속을 밟고 병원 로비로 내려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 로비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미스터 류, 한국의 기적을 만든 소감이 어떻습니까? 빈살만 왕세자가 당신을 사막의 형제라고 불렀는데 사실입니까? 프랑스 팀을 이긴 비결이 뭡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습니다. 영웅 대접을 받는 건 나중 문제였습니다. 저는 엔지니어였고 제 현장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리야드에서 얀부까지 가는 길. 차 창밖 풍경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얀부 시내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저희 차가 얀부 시청 앞 광장을 지날 때였습니다. 신호대기 중에 한 노인이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창문을 내리자 깊게 패인 주름을 가진 노인이 물병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코리안. 당신이 코리안 엔지니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딱딱했습니다. 평생을 모래바람과 싸워온 세월이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이 물. 우리 손녀가 오늘 아침 처음으로 마음껏 샤워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요. 내 아들은 죽은 텃밭에 물을 주며 울었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라께서 당신들을 보내셨습니다. 슈크란. 슈크란 코리아. 그는 자신의 이마를 제 손등에 대며 최고의 존경을 표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하게 저려왔습니다. 수조 원짜리 계약서보다, 왕세자의 칭찬보다 이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단순히 기계를 고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누군가의 미래를 다시 흐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펌프의 웅웅거리는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평온했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여유와 자부심이 넘쳐 흘렀습니다. 소장님, 직원들이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그을린 얼굴, 기름때 묻은 작업복.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개선장군보다 더 당당했습니다. 보고합니다. 현재 담수 생산량 하루 50만 톤. 목표치 120% 달성 중입니다. 수질 검사 결과 TDS 농도 50ppm.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박 차장의 우렁찬 보고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르투르는 어제 짐 싸서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펌프실 쪽으로 절을 하고 가더군요. 다시는 한국이랑 안 붙겠답니다. 통쾌했습니다. 기술로 증명하고 실력으로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그때 현장 사무소 문이 열리고 파이잘 감독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사우디 전통 의상을 입은 수행원들이 커다란 상자들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미스터 류, 돌아오셨군요. 파이잘이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땀 냄새와 섞인 그의 진한 향수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왕세자 전하께서 보내신 선물입니다. 수행원들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최고급 대추야자와 함께 금으로 장식된 단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파이잘이 두루마리를 펼쳐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막은 정직하다. 땀을 흘린 자에게만 길을 내어준다. 그대들이 흘린 땀방울이 얀부의 생명수가 되었다. 유태석 소장과 대한민국 팀에게 킹 압두라지즈 훈장을 수여하며 그대들을 사우디아라비아의 영원한 친구로 임명한다. 무함마드 빈 살만.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킹 압두라지즈 훈장.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파이잘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어머니가 직접 쓴 편지입니다. 한국말을 모르셔서 제가 번역했습니다. 서툰 글씨로 적힌 고맙습니다라는 한글. 그 투박한 글씨를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용접 불꽃에 눈이 상한 김 반장. 50도 더위에 탈진해 쓰러졌던 이 반장. 밤새 도면과 씨름했던 박 차장. 그리고 이름 모를 방글라데시 노동자들까지. 다들 들어라.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돈 때문에 온 사람도 있고 승진 때문에 온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든 이 물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생명이다. 당신들은 오늘 사막의 기적을 심었다. 자랑스러워해도 된다. 대한민국이, 아니 인류가 당신들을 기억할 것이다. 와! 함성이 얀부의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싸안고 울고 웃었습니다. 국적도, 인종도, 직급도 없었습니다. 오직 불가능에 도전에 승리한 동료들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현장 식당에서 조촐한 회식을 했습니다. 술은 마실 수 없는 나라였기에 우리는 우리가 만든 그 달콤한 담수로 건배를 했습니다. 위하여, 위하여. 물맛이 이렇게 달 수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시원한 액체가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저는 홀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별들이 원망스러웠는데 오늘은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습니다. 연기가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집에 갈 수 있겠구나. 아내와 딸이 기다리는 한국으로, 따뜻한 밥과 김치찌개가 있는 그곳으로.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의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법인가 봅니다.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본 순간 저는 담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 이 시간에 청와대에서 왜 전화를 했을까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네, 유태석입니다. 류 소장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뉴스를 보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직원들 덕분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지금 귀국하실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만, 방금 빈 살만 왕세자가 대통령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얀부 프로젝트는 시작일 뿐이라고 하더군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네옴시티, 더 라인, 프로젝트의 총괄 수자원 책임자로 유태석 소장님을 지명했습니다. 그 거대한 사막 도시에 물길을 내달라고 합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네옴시티,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무모한 도전. 사막 한가운데 170km 길이의 유리벽 도시를 세우겠다는 그 미친 프로젝트. 얀부의 담수화 플랜트는 그저 예고편에 불과했던 겁니다. 소장님, 거절하실 수 없습니다. 이건 기업 간의 계약을 넘어선 국가 간의 약속이 되어버렸습니다. 헬기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타북 지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쪽 하늘에서 헬기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은 다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는 다른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더 거대한 사막, 더 불가능한 도전이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어진 담배를 밟아 끄고 작업화 끈을 다시 단단히 조여맸습니다. 얀부의 기적은 끝났습니다. 이제 네옴의 도전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가자! 물길 내러. 저는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헬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이 다시 제 옷자락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바람은 왠지 모르게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바다는 1년 전 제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얀부의 붉은 바다와는 달리 평화롭기만 합니다. 지난 1년은 그야말로 폭풍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네옴시티,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 황량한 사막 위에 170km에 달하는 거대한 도시의 기초를 세우고 그 아래로 생명의 물길을 내는 이른 얀부 프로젝트와는 차원이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첫 삽을 떴습니다. 얀부에서 단련된 도깨비 팀이 주축이 되어 사막의 지하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스마트 워터 그리드의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자 좌석 스크린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수자원 인프라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기념사에서 한국 기업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극찬하며 제2의 중동 붐을 넘어선 한 사우디 혈맹을 선언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화면 속에는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거대한 착공식장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우리가 설계한 수자원 시스템의 조감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물은 바로 우리가 얀부에서 시작해 네옴까지 이어갈 땀방울의 청사진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던 옆자리 승객이 감탄하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사막 한가운데 저런 도시를 짓겠다니. 한국 사람들이 참여한다는데 정말 같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저는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단하죠. 그는 제가 바로 그 현장의 총괄 책임자였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제 손에 박힌 굳은 살과 얼굴에 남은 깊은 주름이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1년 전 얀부를 떠나던 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헬기를 타고 타북으로 이동하면서 내려다본 얀부의 야경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암흑천지였던 도시에 불이 켜지고 말라비틀어졌던 공원에 푸른 잎이 돋아나는 기적. 그것은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땅에 심폐소생술을 한 것이었죠. 그날 이후 사우디 전역에는 코리아 스탠다드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빠르고 정확하며 포기를 모른다. 프랑스, 독일, 일본의 유수 기업들이 혀를 내두르며 철수했던 현장들을 한국 기업들이 도맡아 해결해 나갔습니다. 어느새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방금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방송과 함께 기내에 안도감이 감돌았습니다. 짐을 챙겨 입국장으로 걸어 나오는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아내와 딸, 그리고 이제는 백발이 성성해진 김 변호사와 최 부장, 박 차장까지 얀부의 전우들이 저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여보, 아빠, 아내가 달려와 제품에 안겼습니다. 1년 만에 맡아보는 아내의 샴푸 냄새, 딸아이는 어느새 훌쩍 자라 숙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아내의 울먹임에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가족이라는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장님, 아니, 이제 전무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최 부장이 짓궂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는 내홈 착공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저보다 한 달 먼저 귀국해 본사 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전무야? 그냥 소장이지. 현장 밥 먹는 사람은 평생 소장이야. 에이, 그래도 이번에 부사장 승진 내정되셨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요.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크게 웃었습니다. 얀부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생사를 함께했던 전후에는 1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끈끈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한국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사우디의 열기와는 정반대였지만 그 상쾌함이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 너무나 당연하게 흐르고 있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물. 이제는 압니다. 저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얼마나 위대한 자연의 선물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흐르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땀이 필요한지를. 며칠 뒤, 저는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신입 사원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 속에서 30년 전 패기 넘치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엔지니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질문을 던지자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 도면을 잘 그리는 사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사막에서 배운 엔지니어의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얀부에서 가져온 작은 유리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얀부 플랜트에서 처음 생산된 담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는 세상의 결핍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을 주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본질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사우디 얀부에서 우리는 불가능과 싸웠습니다. 50도의 열기, 썩은 바다, 터져버린 펌프.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는 물을 기다리는 수백만 명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술은 차갑습니다. 쇠와 콘크리트, 반도체 칩은 감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이 뜨거울 때 비로소 기술은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그 뜨거운 불씨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몇몇 신입 사원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막에 심은 씨앗이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강연장을 빠져나와 사무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낯선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파이잘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나의 형제, 미스터 류에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곳 얀부는 이제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당신들이 만들어준 물 덕분에 도시에 녹지가 생기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전공을 무엇으로 했는지 아십니까? 토목공학입니다. 아들은 당신처럼 되고 싶다고 합니다. 사막의 물기를 내는 엔지니어가 되어 조국을 푸르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당신은 떠났지만 당신이 남긴 유산은 이곳에서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십시오. 사막의 형제는 언제나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친구 파이잘. 편지를 읽는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위대한 유산. 그것은 거대한 플랜트도 화려한 훈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파이잘의 아들이, 그리고 오늘 제 강연을 들은 신입 사원들이 그 꿈을 이어갈 것입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얀부의 붉은 바다가 그리워졌습니다. 그 치열했던 전투의 현장이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제 가슴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퇴근 안 하십니까?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 가야지.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딸아이랑 저녁 먹기로 했거든. 저는 재킷을 챙겨 입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저는 주머니 속의 낡은 볼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얀부 현장에서 1호기 펌프를 고칠 때 썼던 납으로 땜질된 그 볼트였습니다. 이 작은 쇠조각 하나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 언젠가 손주 녀석을 무릎에 앉히고 들려줄 이야기가 생겨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이야, 옛날에 사막에 가서 바닷물을 맹물로 바꾼 적이 있단다. 에이, 거짓말. 바닷물이 어떻게 맹물이 돼요? 허허, 진짜란다. 도깨비 같은 아저씨들이랑 밤새 뚝딱뚝딱해서 만들었지. 상상만 해도 즐거웠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퇴근길 인파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 엔지니어들의 땀방울임을 저는 압니다.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계천의 물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저는 옷깃을 여미고 집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저희 전쟁은 끝났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목마른 땅이 있고 그곳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또 다른 류태석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치열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사막의 푸른 심장이 보내는 응원을 전합니다. 우리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50도의 열기를 이겨내고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꾼 우리 기술진들의 투혼, 가슴 뜨겁게 보셨나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묵묵히 기적을 써 내려가는 그들을 위해 댓글창에 고생 많으십니다. 따뜻한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이 짧은 한마디가 타지에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묻히지 않고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주변에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슴 벅찬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